저는 요즘 세대 중에서도 아주 이른 나이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주위에서는 신혼 시절 늘 저보고 어린 신부라며 놀리듯이 말을 했었죠. 친구들도 너무나 이른 나이에 결혼한 제게 자신만의 삶 조금이라도 즐겨보고 결혼하지 하며 걱정하는 말을 했을 정도로요. 하지만 전 당시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기에 웃으며 넘어갔죠.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부부관계는 딱히 문제라고 부를 만큼의 일은 없었어요. 적어도 저희 둘 사이에선 말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사는 사이에 아이도 둘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요. 첫 아이 출산 후에는 허둥지둥했던 사람이 지금은 결혼 10년 차가 훌쩍 넘어가는 베테랑 주부가 되었죠. 아무튼 저희 가족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평범한 부부였어요. 지금 아이 하나는 갓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하나는 6살로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요. 물론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갓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평생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결합해 살았으니까요. 아이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금전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 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이 하나 겨우 키우고 아껴가며 살림할 정도로밖에 벌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우리 이제 애도 있고 그런데 혹시 돈 좀 넉넉하게 빌릴 구석이 없을까? 왜 아버님도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자기 장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 좀 빌리면 안 돼? 당신이나 나나 벌이가 빠듯해서 우리 너무 힘들다 하고. 그래도 우리 아직 벌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빠르게 도와달라 말하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도 회사 사정 만만치 않다고 하셔서.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는데 일단은 그냥 우리끼리라도 알아서 잘 헤쳐나가자. 응? 그래. 당신 말도 맞아. 내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조급하게 생각했나 보다. 당신 말처럼 우선은 우리끼리 잘 해나가 봅시다. 제 행동을 보시면 제가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시댁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태어나고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이가 생겼을 무렵에는 홀로 계신 어머니 상까지 치러야 했거든요. 갑작스레 지병으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였기에 힘듦은 배로 다가왔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이를 유산할 위기를 잘 넘겼다는 거예요. 위험한 시기 잘 넘겨서 겨우 출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이기에 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게 남긴 재산이라고는 작은 돼지국밥집 하나였기에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남편과 시댁뿐이었으니 당시에는 왠지 모를 자격지심도 있었고 남편 집에서 사업도 하는 소위 그래도 어찌 보면 잘 사는 집인데 지원 하나 없다는 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도 이런 제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에 닥달하는 제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매번 투정 부리는 저를 보면서 한숨 한 번은 쉬어도 크게 역정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것이 못내 고마웠죠. 그렇게 첫 아이 잘 키워 둘째가 태어났을 무렵 저는 부모님이 남긴 작은 돼지국밥집을 어떻게든 잘 운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남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 남편도 언젠가는 힘들어질 테니까요. 여보, 나 이번에 엄마가 남겨준 가게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나도 엄마한테 물려받은 짬이 있는데 이렇게 버려두고 살 수만은 없잖아. 인테리어랑 싹 다시 해서 어떻게든 잘해볼게. 지금까지는 당신도 힘들게 돈 벌고 그랬으니까 당분간 육아휴직 쓰고 둘째랑 좀 같이 있어주고. 남편은 이때 시부의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가족 회사였으니 그래도 육아휴직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아버님도 자기 둘째 손주 제대로 보겠다는데 뭐라 그러시겠어? 아버님한테 잘 말하면 해주시겠지. 당신도 첫째 준이 어릴 때 많이 못 봐줬다고 아쉽다 그랬잖아. 이젠 나도 더 열심히 벌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당신 결국 결심했구나. 괜히 당신 내 말 때문에 더 그러는 거 아니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말고 둘째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어떻게든 휴직 신청해서 잘 보살필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일 먼저 생각해. 정말 고마워. 당신 같은 남자 남편으로 둔 내가 정말 행복하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힘내서 살아갑시다.
남편의 육아휴직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자기 아들이 손주 보겠다 그러는데도 일 배우는 놈이 나태하다고 욕을 했죠. 하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남편은 겨우 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응원 아래에서 돼지국밥집 운영에 힘을 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한쪽의 벌이가 줄었기에 저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처음부터 잘 될 리 없다 생각했지만 정말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군요. 저희 부부의 벌이로는 여전히 아이들 키우며 살기엔 빠듯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냥 모든 일이 좋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희 부부 사이가 좋다 해도 시댁과의 관계까지 부부 사이만큼 좋다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앞서 말한 시부는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격 자체가 그리 살갑진 않았어요. 장남인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면 시부는 입을 꾹 다물고 무뚝뚝하게 그저 앞에 놓인 음식들만 먹곤 했으니 말이에요. 자기 손자들인 저희 애들도 시큰둥하게 보곤 했고요. 남편 역시도 시부모와는 그리 가까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라고 제가 너무 걱정을 하니 한마디는 해주더군요. 그래도 나쁘신 분은 아니야. 평생 집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고 다만 가족 안정만 생각하는 좀 냉정한 사람일 뿐이지. 나도 평소에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 어쨌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시부에 대해 말하는 남편의 표정은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게 못내 궁금하긴 했지만 남편이 말해주지 않으니 저는 궁금한 마음만 안고 이때까지 살아왔죠. 그래도 자기 손주들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아무튼 시댁에 이렇게 방문할 때면 시부도 걱정이었지만 시모와도 썩 좋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방문하면 항상 시모가 주방으로 저를 불러들여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급급했거든요. 저희가 젊을 때는 어찌나 날 고생시켰는지 아니? 지금 너희 나이 때 나는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다. 우리 둘째 녀석이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는 무슨 갓난에 보자기 싸서 메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한 푼 아껴보겠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가 그런 내 마음을 알겠어?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이 말로는 아버님 그래도 가정에는 착실하셔서 어렵게 지낸 적은 없다 들었는데. 그럼 내가 너 앞에 두고 없는 일 지어서 말한다 이 말이냐? 이제 보니 너도 아주 정이 없구나. 정이 없어. 어째 이 집 구석은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니? 이러니까 내가 둘째 녀석만 좋다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살가운 게 없어. 늘 말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옛날 이야기에서 정이 없다는 둥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항상 결국엔 돈 이야기로 말이 끝나더군요.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그 콩만한 가게에서 일하면서 우리 큰애 괴롭히면서 살래? 지금 쟤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다며. 어머님 눈에는 콩만한 가게겠지만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가게예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속상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 사람이랑 제 사이에서 다 정리된 부분이고요. 어머, 얘 좀 봐라.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네 하고 들을 것이지 말대꾸를 하니. 아무튼 네가 그렇게 집을 비우고 다니니까 집 곳간이 비는 거 아니냐. 애초에 저 양반은 큰애랑 얘 뭘 믿고 회사를 덥석 맡겨서는. 에휴. 그리고 너흰 이렇게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왔으면 용돈이라도 한 푼 쥐어줘야 할 거 아니야. 부모 일찍 돌아가신 거 지금 내 앞에 티라도 내는 거니?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거기서 왜 저희 부모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저희끼리 다 이야기된 내용으로 왜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세요? 그렇게 불만이시면 직접 아버님이랑 그이한테 가서 말을 하세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러고나 있겠니?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내 얘기면 껌뻑 죽는 사람이니 언제든 말해도 상관없고. 아무튼 남자란 자고로 여자가 휘어잡고 살아야 하는 법이다. 네가 그렇게 배운 게 없이 행동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엄마 용돈도 한 푼 주질 않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제가 시댁에 오기 싫은 가장 큰 이유였죠. 시모는 항상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제 돌아가신 부모님 핑계로 저를 헐뜯기,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만 쏟아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희 남편도 처음에 시부가 물려주겠다는 회사를 받기 싫어했어요. 시부는 그런 남편한테 후회할 거다 말은 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그러다 이전 직장에서 몇 년을 일을 하다 그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회사가 힘들다며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남편은 다른 회사에 이직하려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남편이 전문으로 하는 금속 부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제조회사는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도 전 남편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직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지금처럼 시부의 회사에 눌러앉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튼 이런 사정으로 시부가 첫째인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시모는 이 일이 평생의 한이라는 듯이 도련님에겐 뭐 하나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둘째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의아했죠. 남편도 엄연히 자기 자식이었는데 너무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도 시모가 자신에게 이러는 것이 익숙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아 했고 저만 중간에서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냈더라죠. 그런데 말이에요. 시모는 그렇게 차별 대우를 했으면서 참 웃기게도 가끔 남편에게 전화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부모에게 응당 자식 노릇 좀 하라는 식의 말을 당당히 하더군요. 남편은 이에 한숨 쉬면서 적지 않은 돈을 시모에게 주곤 했죠. 그 모습들이 제게 참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저희 식구를 제외하곤 늘 칼 같던 사람인데 시댁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죠. 하여튼 시모가 이런 상황에 남편의 옆에 있는 저를 보며 항상 내뱉는 단어가 있었는데 정말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단어였어요. 바로 존벌레란 말이었거든요. 회사 하나 물려받을 능력되는 남편 옆에서 돈이나 좀 먹는 존벌레라며 말이죠. 제가 사연을 보내볼까 생각하게 된 일 대부분의 사건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시부에게 회사를 물려받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전에는 분명 저희 부부가 뭐라고 사는지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도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의 늦깎이 동생 도련님이었죠. 도련님은 남편과 8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으로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직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시모가 시부에게 소리를 높인 것을 처음 봤던 날이었으니 말이었죠. 남편과 연관된 일이기도 했고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능력 좋은 당신 막내 아들 놔두고 맞이라는 이유로 첫째한테 회사를 줄 생각을 해? 이건 나한테 했던 말이랑 얘기가 다르잖아. 어디 남편이 정한 길에 토를 달아?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한번 회사 운영해보던가. 한 회사 운영하면서 생긴 사람 보는 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 그리고 능력이 좋으면 뭐래? 저렇게 야망 없이 그저 대기업 다닌다고 우쭐대는 놈이 퍽이나 회사 운영 잘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면 뒤로 빠져 있어. 쟤도 당신 자식인데 이렇게 장남이라 챙겨주는 거 나 속상해.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장남한테 회사 주고 싶으면 둘째도 따로 좀 챙겨줘. 시모는 분한듯이 이를 갈며 결국 시부와 타협점을 찾더군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본 척도 하지 않고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고 도련님에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줬죠. 남편은 자기에게 차라리 집을 달라 했지만 시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내용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도련님도 누군 작은 회사 물려받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겠다 하면서 오히려 회사를 이어받길 싫어했죠. 이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시부의 회사를 이어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청자님들도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시모의 태도를 더해 동서라는 사람이 저를 또 못살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2년 전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다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한 여자를 집에 데려오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동서 되는 인물입니다. 전 이상하게 동서가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가 이 동서를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그 둘의 결혼은 스무스하게 진행되었죠.
시모가 동서를 좋아하는 이유, 그건 바로 동서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매번 헐뜯던 저보다 본인이 그렇게 바라시던 수준 맞는 대학 교수였거든요. 평소부터 잘난 사람을 좋아하던 시모였기에 동서의 나이가 도련님보다 많아도 상관없다며 오히려 동서를 환영하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번에 학교에서 이희랑 같이 보고 이렇게 정식으로는 처음이시죠? 유정은입니다. 그때 보셨던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아유, 네가 대학 교수인 거 다 알지. 그때 보니까 학생들이 널 많이 따르더구나. 네,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삼다니. 교수 되는 게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던데. 젊은 나이인데도 아주 대단해. 네 또래 되는 저기 쟤들은 어째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아무튼 환영한다. 동서란 사람을 보고 동시에 저희 부부를 까내리며 말하는 시모의 태도에는 환멸이 느껴지기도 했죠. 지금까지 열심히 보필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시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또 저와 남편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던 남편은 제 팔을 툭툭 치면서 이런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는 듯이 지금 당장 이 집구석 나가자는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당연히 저는 남편의 의견에 응했죠. 집에서 남편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제게 털어놨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아주 자식이 좋은 마누라감 데려왔다면서 환영하는 그 꼴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뭐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지금까지 대면대면하게 지냈는 걸 뭐. 어머님도 그러시는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속상해하는 남편을 저는 좋은 말로 달랬죠. 솔직히 말해서는 시부모 있는 앞에서 시모에게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어떻게 그깟 직업 하나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냐고 말이죠.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사이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저와 남편은 시부모와 거리를 두자 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동서될 사람은 아주 시모 옆에서 알랑방귀 끼기 바쁜 것 같더군요. 결혼 전부터 시부모의 마음을 잡아버리겠다는 것인지 아주 시모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곤 거기서 얼마나 여우짓을 해대는지. 제가 시댁에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냉큼 쫓아와서 이런 식으로 아부를 떨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약 한 첩 지어왔어요. 제가 동료 교수분께 들어서 추천받은 곳 거예요. 역시 교수들은 정말 아는 것도 많구나.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좋은 며느리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큰애는 아주 첫째랑 똑같아서 되바라진 부분이 있다니까. 얘는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좋은 걸 가져다 준 적이 없다, 적이 없어. 네? 형님, 정말 어머니한테 이런 작은 선물도 한 적 없어요? 어쩜 사람이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니에요? 어머님, 누가 들으면 정말로 선물 하나 안 한 줄 알겠어요. 저번에 드렸던 그 가방은 제가 선물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럼 그거 다시 돌려주시죠. 그냥 원주인한테 주게요. 저것 봐, 저것 봐. 제 성격이 저렇다니까. 아주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못난 부부만 닮아서는. 네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을 어쩜 그리 똑같이 따라하니? 너희 둘이 짜고 그러는 거니? 둘이서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리 시댁과 거리를 두자 싶어도 일단은 시모였으니 아예 무시할 순 없었죠. 그러다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는 시모의 부름으로 시댁에 가서 둘이 떠들며 저와 남편을 은근히 욕하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손에 든 걸레 집어던지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명절 제사가 되니 아주 시모가 작정하고 저를 부리려고 하더군요. 그냥 당할 순 없었죠. 저도 가게 운영하고 바쁜 사람인데 자꾸만 이렇게 불러내니 말이에요. 그래서 시모에게 당당하게 말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제발 제 앞에서 그이랑 제 욕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가끔 애들이랑 오는데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이 어머님이랑 저희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요?
요즘은 어린애들이라도 알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집에 작은 애도 있는데 저 너무 섭섭합니다. 내 때는 어머님이 부르면 제깍 달려와서 넙죽 엎드려 시키는 일 다 했다. 그런데 뭐? 누구는 애 키우면서 일 안 했니? 지금 너 자식들이라고 내 앞에서 유세라도 떠는 거야, 뭐야? 나도 자식들 키우며 지금껏 살아왔어. 다 큰 자식 장가 보내고 내가 그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꼬우냐? 그래서 명절이고 제사고 나 혼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거면 평생 오지를 마라. 제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정말 동서 이 집에 오고부터 저희한테 너무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라도 정도가 있고 선이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일 다 시킬 사람 필요하시면 차라리 사람을 쓰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말하시는 대단한 교수 며느리도 같이 불러서 시키든가요. 폭발한 감정을 그대로 시모에게 부딪혔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짝하질 않더군요.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에 그 길로 집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 남편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해 주었죠. 전 남편이 그래도 저에게 뭐라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부모였고 집안의 어른에게 대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며 저와 같이 자기 엄마를 신나게 욕했어요. 뭐?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고? 당신한테? 당신 정말 잘했어. 그 집구석 찾아갈 필요도 없어. 당신이 뭐하러 그 집 가서 요리며 청소며 어머니한테 다 하라 그래.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신경 쓰이거나 뭐 속상한 점 없어? 솔직하게 나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당신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우리 집은 당신 집이랑은 달라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둘째 놈만 신경 쓰는 부모님 뭐가 좋다고 내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겨야 하는데? 돈도 그냥 아버지가 넙죽 넘긴 회사 때문에 줬던 거지. 나도 그 집구석 가는 거 불편해.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저는 그 뒤로 시댁의 발걸음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러자 머리를 조여오던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편한 마음으로 아이 보고 가게 운영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 일로 인해 몇 달 집을 비우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부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곤 큰며느리 찾는다며 급히 오늘 점심이라도 방문할 수 있겠냐 물어보기에 미운 시모도 아니고 시부가 아픈데 찾는다 하니 얼굴이라도 비추자 싶어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엔 당연하게도 동서 역시 시모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어디에도 시부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집을 두리번거렸는데 그런 제게 비아냥거리듯 시모와 동서는 웃고만 있더군요. 이때 전 제가 이들에게 속은 걸 알게 되었죠. 속았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런 제 앞을 시모가 막아서고 말했어요. 너라 내 얼굴 한 번 보기 이렇게 힘들어서 뭐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겠니? 너 지금까진 아주 편하게 살아온 거 다 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달리 교양이 좀 흘러넘쳐서 너한테 잘 대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해? 그 벌로 오늘 여기 있는 김치랑 고기 좀 다 삶고 가라. 그래요. 형님은 오늘이 제 생일인지도 몰랐죠? 평소에 뭐 왕래를 했어야 알겠지. 이왕 왔으니 제 생일상 좀 차려보세요. 평생 국밥집에서 음식하면서 살았다면서요? 그럼 이것도 금방 뚝딱하고 하겠네. 이런 둘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헛바람을 내쉬곤 그대로 둘을 뿌리치고 나가려 했죠. 이런 자리에 있어봐야 뭘 하겠어요? 그래도 평소에는 제가 그래도 남편 부모님이라 생각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점점 도를 지나치니 이제는 집안 어른 대접도 해주기 싫더군요. 이런 쓸데없는 말 하려고 부르셨어요? 동서도 그래. 내가 왜 동서 생일상을 차려? 헛물 들이키지 말고 제발 제대로 좀 살아.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인성이 왜 이 모양이야? 각자 귀찮게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을.
그렇게 본인들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니 시모는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했는지 저에게 잔뜩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제 팔을 잡고는 휙 돌려 그대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는 맞은 동시에 너무 놀라 순간 벙찐 상태로 있었는데 그런 절 보면서 동서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맞은 제가 고소하다는 듯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넌 어떻게 한순간도 내 맘에 드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같은 가족 생일상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널 무슨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나 있어? 아님 노예처럼 부려먹기를 했어? 고작 그 수육 하나 만들어주라 말하는 시어미 말이 말 같지도 않아?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형님.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무슨 힘든 일도 아닌데. 엄살 그만 떨고 어머님 말대로 수육이나 삶아서 저한테 딱 대접하시면 될 일을. 지금 우리 사이에서 약자는 형님이에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아듣죠? 서로 큰 소리 듣긴 싫잖아요. 그럼 알아서 처신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 시모를 등에 업고 그게 권력인양 구는 동서, 저를 식모 취급하려는 시모, 그리곤 둘이 뭐가 좋은지 하하호호 웃고 난린데 저는 그런 두 사람, 특히 동서를 보고 씩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둘은 제가 뭐하나 싶어서 계속 쳐다봤죠. 그런 둘을 무시하며 저는 전화 건너편 사람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을 먹어서 말이에요. 지금 파일 보내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간단한 전화였고 전화를 끊은 즉시 저는 그대로 뒤를 돌아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시부만 아니었다면 말이에요. 시부도 이 소란을 밖에서 조금이나마 들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저는 그런 시부를 보고 말했죠. 아버님 정말 잘 오셨네요. 저 이제 여기 이 집구석 2번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저기 음식 재료 보이시죠? 저거 저렇게 늘어놓고 저한테 동서 생일상이나 차리라 하는 시어머니 더 이상 봐야 할까요? 저기 계신 대단하신 분께서 제 노릇까지 충분히 할 겁니다. 저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 저희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뭐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크네. 너 왜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 당신 큰애 말이 맞아? 저건 또 뭐고? 작은애, 네가 어디 나서서 한번 설명해봐라. 시모는 평소에도 시부를 아주 무서워했는데 시부가 있는 자리에선 절 무시하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시모를 아주 엿먹이자 싶어 시부에게 대놓고 말했고요. 역시나 시부는 화가 잔뜩 나서 시모를 야단치기 시작했고 동서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모습을 보였죠. 시모와 자긴 같은 편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여기 작은애 생일이라서 수육 좀 삶으려니 우리가 뭘 해본 적이나 있어야지. 그래서 저기 전문가도 있겠다 집으로 부른 거지. 당신은 내가 무슨 매번 쟤를 괴롭히는 줄 알아?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애가 왜 이제는 이 집구석이나 완전히 안녕하면서 인사를 해? 내가 지금까지 얘 괴롭혔던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도 내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해서 그냥 놔뒀더니 당신이 지금 내가 회사 물려주고 집에서 쉰다고 아주 내가 만만하지? 어? 내가 무슨 당신을 만만하게 봐.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당신은 당신 부인인 나를 믿어? 아님 쟤를 믿어? 당신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허이고, 당신 하는 꼴을 내가 다 하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작은애, 그럼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큰애가 왜 저렇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거냐고. 아버님 실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제 생일이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와서 수육이나 같이 해먹자고 하시길래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있는데 형님이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식이 형님이 하시는가 하고. 둘이서 아주 죽이 잘 맞네. 잘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 내가 아주 이 집구석을 떠나야 속이 시원하지? 시부가 씩씩거리며 화를 내기도 잠시
동서의 핸드폰 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은 동서의 얼굴이 창백히 질리기 시작했어요. 전 그 순간 눈치챘죠. 방금 전 제가 했던 그 전화가 바로 효과를 나타냈구나 하고요. 동서의 안색이 돌변하자 시부도 동서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화를 참으며 동서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리곤 동서가 말하기만을 기다리는데 동서는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제자리에서 아무 짓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럴만 할 겁니다. 아무튼 전 이때다 싶어서 얼른 시댁을 빠져나왔고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가려 했어요. 그렇게 대문은 여는 순간 뒤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형님! 아까 전화 어디로 하신 거예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당장 말해! 당장! 왜 동서? 그 잘난 직장에서 무슨 전화라도 왔던 모양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동서 그냥 자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넣겠다고 해? 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당연히 잘 알지.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마 당신이 지금 우리 학교에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 총장님을 어떻게 알아?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럼 내가 이야기해줄게. 그나저나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잘 좀 하고 다니지 그랬어. 어떻게 사람이 그리 한결같을 수 있을까? 애들이 아주 동서 싫다고 학을 떼던데? 그러니까 총장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제발 교수 좀 바꿔달라 말하고 메일 보내고 그랬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교수 생활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우리 학교에 뭘 안다고. 내가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궁금해? 당신 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나 붙들고 다 말해주더라. 당신이랑 사람 애초에 계약직 교수였고 지금까지 정교수 행세하면서 애들한테 학점으로 압박 넣고 했던 거 전부 다. 동서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닫았고 전 그런 동서에게 계속 말했죠. 동서는 기억도 안 나지? 처음에 어머님이 동서 자랑한다고 다 같이 학교 방문했던 날은 기억해? 그때 동서가 나한테 했던 일도 다 기억하고 자기 교수실이 좀 지저분하다고 나한테 청소시켰었지? 내가 그때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그 교수실 청소하지도 않았어. 알아? 청소가 뭐 어때서요? 형님은 저처럼 능력도 없어서 대학 교수 같은 일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직접 학교까지 초대해서 구경시켜줬더니 나도 대학은 다녔으니 대학이 어떤 곳이라는 것쯤은 다 알아. 그리고 난 동서처럼 교수 일 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그날 동서 나를 아주 자기 식모 부리듯 대했었지. 마치 갑과 을의 관계처럼 말이야. 너무 서러워서 그 교수실 나와 화장실로 가는 길에 내가 엉엉 울었어. 동서는 전혀 몰랐지? 그때 그 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끌고 계단 구석으로 가서 묻더라. 동서랑 아는 사이냐고. 그래서 동서 형님 사이다 했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묻던걸? 집에서 동서 행동 어떻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설마 거기서 총장님한테 제 욕을 있는 대로 하신 거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총장님이 전화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동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몰라? 자기가 정식 교수도 아닌 주제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 교수가 해외로 연수간 틈을 타서 마치 자기 세상이냥 굴었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그때 알았던 동서에 대한 비밀. 내가 알면서도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 동서는 제 물음에 답하지 않았죠. 그저 제 입에서 나오는 말만 기다리고 있을 뿐. 역시 사람은 동서 말대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니까. 눈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유유상종이란 말 알지?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이나 동서나 똑같은 사람이거든. 자기 노력으로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이 그저 껍데기만으로 허세, 유세 떨면서 다니는 거. 그런 사람들 이제 된통 서로한테 당하고 살아라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알겠어? 동서와 제 말이 길어지는 것이 보이자 집에서는 시부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 묻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내 저를 보며 안색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죠.
전 그런 동서를 보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아무튼 그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번호 주면서 동서 갑질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 해서 오늘 전화한 거야. 그간 정말 고마웠어. 나 동서랑 어머님 말한 거 전부 잘 녹음해뒀거든? 나도 유용하게 한번 써먹어 봐야지. 동서는 그렇게 돌아서는 제 뒤에서 다시 총장이란 사람에게 전화해 자신이 잘못했다며 미안하다며 싹싹 빌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런 동서 시부모 놔두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곤 시댁에 두문불출했죠. 그렇게 2주가 흐르고 드디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출장 갔던 남편이기에 지금 시댁과 제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간 있던 일들을 다 말해주었어요. 모든 정황을 다 들은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제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제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였죠. 이렇게 화난 남편 보기도 처음인데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는 남편에 저는 집중해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참 한결같은 사람이야. 도대체 내 부모님이 맞을까 싶을 때가 많았는데 당신한테도 그딴 짓거리를 했어? 내 엄마라지만 정말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야. 자기가 밖에서 배 맞아 다른 사람 애베고 와서는 아버지와의 친자식을 이렇게 대하고 싶을까?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배 맞대다니. 설마 그럼 지금 서방님이랑 당신이 아버지가 다르다 그 말이야? 정말 당신에게 이런 불편한 짓일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 내 동생이라는 놈, 엄마가 밖에서 다른 남자랑 한순간에 바람으로 생긴 애야. 그걸 아버진 다 알면서도 눈 감고 데리고 살았던 거고, 동생은 자기가 아버지랑 다른 핏줄인 것도 몰라. 두 분 다 숨기기 급급했거든. 오히려 밖에서 보면 내가 밖에서 나온 앤가 싶을걸? 지금까지 왜 그런 이야기 숨기고 있었어? 난 당신이 그냥 어머님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라고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맘 놓고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만들어 온 애를 어떻게 자기 친자식보다 더 위하고 잘해주고 하냐고. 오히려 어머님 그러더라. 내가 너무 서운한 마음에 왜 동생만 챙기고 난 안 챙겨주냐고 물으면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동생은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산다고. 이게 말이나 돼? 나보다 불쌍하다고 자기가 동생을 더 챙기는 게 맞다고. 남편의 그간 쌓였던 울분, 시모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살짝 격양된 남편의 모습에 저는 조용히 남편의 등을 쓸어내려 주었죠. 이런 숙연한 분위기도 잠시. 남편과의 이야기 중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고 남편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준 뒤 저는 그 전화를 일단 받았어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제발 저희 학교에 말 좀 어떻게 잘 부탁드려요. 저 이러다가 정말 일도 못하고 다닌다고요. 동서의 말을 듣던 남편은 그대로 제 전화기를 뺏어가 동서에게 말했죠. 재수 씨 정말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저 없는 틈에 제 아내 불러서 괴롭히려 했다면서요? 그러다가 이런 일 생겼고. 그럼 자기 잘못으로 생긴 일이니 알아서 잘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닌가? 2번 다시 제 아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남편은 화를 내면서 이번 기회에 시댁과 아주 손절을 하겠다, 연을 끊겠다며 단단히 골이 났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동서는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 제발 자기 이야기 좀 다시 잘 좀 전해달라며 우리 집을 찾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애들 위협하는 사람이라며 동서를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어요. 물론 별다른 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부와 시모, 서방님까지 경찰서에서 정모하듯 보게 되었고요. 좀 웃긴 게 서방님은 아직도 동서가 교수인 줄 알고 있더군요. 시댁 식구 누구도 서방님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바로 동서의 실체를 서방님 앞에서 다 까발려 버렸죠. 넌 아직도 네 아내라는 인간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냐? 저기 앉아있는 사람 계약 교수라더라. 이번에 해외 연수로 자리 비운 교수 대신 잠깐 자리 채우는 사람 강의나 좀 해주고 그런.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부인이 교수가 아니라니? 당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설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나만 모르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서방님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동서와 이혼하겠다, 자기 사기 결혼당했다며 오히려 경찰 붙잡고 동서 못된 년이라며 신고 어떻게 안 되냐 하며 경찰서에서 온갖 소란을 피웠죠. 그런데 여기서 시모는 뭘 했느냐? 예전에는 동서 편이었던 시모도 동서의 실체를 안 지금은 자기 아들 편들기 바빴습니다. 경찰 선생님, 얘가 아주 못된 애입니다. 내 금쪽 같은 자식 속여서 결혼한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요. 이런 사람 어떻게 벌 못 줍니까? 이 일 이후로 남편과 저는 시댁과 완전 연을 끊게 되었죠. 더 이상 할 말도 도리도 없다 싶었거든요. 시모와 동서 서방님은 간혹 전화가 왔지만 저희 부부는 이들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나 싶었던 그때 하루는 시부가 집으로 찾아왔죠. 남편은 처음 시부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문도 열어주지 말라 했어요. 하지만 다 늙은 사람이 무릎까지 꿇고 문 앞에 있으니 차마 저는 남편 말대로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했죠. 내가 첫째 너볼 면목이 없다. 내가 그 여편네랑 그 여편네가 밖에서 품어온 자식까지 다 받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을 줄은 몰랐구나. 나도 그간 많이 반성했다. 지난날 너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나도 내 아들 챙기고 싶구나. 이런 나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 친자식인 저부터 챙기셔야 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결국 저를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셨던 거 아니냐고요? 네 말이 다 맞아. 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만은 의심하지 말아주렴. 난 정말 너에게 최선을 다하려 했다. 천성이 무뚝뚝해 잘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니면 내가 왜 회사를 너한테 물려줬겠어. 시부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을 용서해달라 빌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더군요. 이제 보니 시부는 표현이 부족했을 뿐 남편을 사랑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부와 대화하며 눈물까지 보이는 남편이었기에 제 마음은 배로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우선적으로 챙겼어야지. 어머니가 동생을 더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자식 두고 왜 그러냐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내가 왜 안 했겠냐. 다 너희 엄마한테 얘기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밖에서 나온 자기 자식이라도 눈에 밟힌다면서 너한텐 나라는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둘째 놈한텐 자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는데 그 당시 나도 너무 젊고 어렸어. 그래서 일이 이 모양이 되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런 남편과 시부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시모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 느껴지더군요. 이렇게까지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챙기며 시부와 남편을 깎아내리며 헐만 좋은 모습을 쫓는 그런 시모가 말이죠. 이날 시부는 안타깝게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이 하루 만에 다 풀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마음의 빗장을 풀었는지 돌아가는 시부에게 남편은 다음에도 와서 차 한 잔 정도는 하고 가라 하더군요. 제 남편이지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시모는 왜 그렇게까지 남편에게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장이라는 사람에게 동서에 대한 결말을 들었는데 동서는 그 후로 대학에서 고소를 당해 피해 보상을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서방님과의 이혼 소송까지 걸렸다고.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는 남편을 통해서 시모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동서고 시모고 둘 다 뿌린 대로 거둔 것 같아 아주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던 결말이었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 말을 이리저리 한 건 아닌가 싶네요. 그저 이때까지 겪었던 제 경험 쭉 풀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청자님들이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시모와 이혼한 시부와 남편, 저, 애들 둘에서 5명이 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분가에서 지내다 어른과 함께 지내니 이만저만 불편한 점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래도 시부가 남편 대신 애들과 놀아줘서 저와 남편의 살림살이는 넉넉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제 이야기의 마무리처럼 다들 훈훈한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잘 정리해서 힘찬 새해 준비하시길 바라보아요.